배터리의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반도체 중에 메모리 분야는 거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분야, AI 분야, AI 반도체, 차량 반도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저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고금리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겪었던 그 세상과는 상당히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한마디로 변동성 극대화, 불안, 극심, 그런 시대입니다. 네, 책에서는 제가 이제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저금리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고금리가 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변동성 혹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의 발생,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시대를 겪어왔고, 그게 끝나는가 싶었더니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중국이 흔들흔들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또 중동에서 또 사태가 벌어졌죠. 전쟁이 일어났죠. 기후변화는 계속 극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생각하면 지난 3, 40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그 세상과는 상당히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한마디로 변동성 극대화, 불안, 극심,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렇죠. 경제활동, 투자활동도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금리에 관해서는 근본 원인은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가 다 난리가 나고 경제가 침체하고 거의 봉쇄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확산시켜줬고,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려줬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됐죠. 근데 그 사태가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진정이 되면서 정부가 언제까지나 돈을 제로 금리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할 때가 된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이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만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건전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간에 2%대로 내리자.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차곡차곡 올려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4%, 5% 이렇게 올라가고, 덕분에 국채금리는, 장기 국채금리는 5%를 돌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투자자산들, 주식, 부동산, 외환, 모든 면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고 하니까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냐? 이론상 언젠가는 돌아와야죠. 계속 그렇게 금리를 높이고만 있다가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금리를 낮추어도 괜찮겠다 하는 신호가 도통 안 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고, 그렇다고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거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고용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드,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더 높이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경기를 너무 뜨겁게 하지도 않고 경기를 너무 차갑게 하지도 않는 딱 그 정도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이제 페드가 분기마다 그런 잠재 성장률이 유지되는 장기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걸 이제 중립금리라고 부르는데 그 중립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고금리가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마 3% 혹은 3.25% 정도에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경기 전망, 부동산 뭐 업황 전망, 주식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죠. 저도 가끔 하고 하지만 무의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뭐 지식이나 경험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예외적인 뜻하지 않은 일이 너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소위 말하는 매크로웨이브 방식을 썼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거시 경제를 알고 있는 매크로 이코노믹 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웨이브는 우리의 경제나 사회,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큰 충격파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전쟁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 중국의 그냥 정치적, 외교적 갈등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크로웨이브 쪽을 파악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 내려가서 산업이나 각 기업, 업종들의 전망도 비교적 건전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도 제일 앞부분에 어떤 매크로웨이브 요소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짚어봤고, 거기에 이제 고금리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그리고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중요한 몇몇 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봤죠. 사실 올 초에만 해도 2024년은 맑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사실 굳건히 믿었거든요. 9월, 10월에도 그러니까 조금 겁이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새로 벌어진 중동 사태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이어왔던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만큼 해소가 안 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10년을 끌게 될지 5년을 끌게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미국, 중국도 뭐 그렇죠. 서로 이해가 맞으면 또 손도 잡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싫어하니까 그것도 오래 끌 것 같고, 기후변화 조금 더 나아질 상황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2024년도 조금 암울합니다 라는 생각을 가을 들어서 저는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불안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측하기 쉽고 안정된 상태에서 하는 투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불안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면 모두 이제 파란색으로 변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덜 떨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산업으로 볼 때 그나마 잘 견뎌내고 있는 산업은 어디인가? 유통업인가? 건설인가? 아니면 반도체인가? 배터리인가? 그리고 올 초, 작년 말, 그리고 지금 현재를 비교했을 때 등락이 엄청 심했던 그런 분야는 어디 있는가? 왜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처를 하고, 흔히 말하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예전과 조금 안정된 시기와는 다르니까
방망이를 비교적 짧게 잡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냥 무작정 뭐 팔고 사고 해야 투자가 아니다. 기다리고 견디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꼬맹이 은행원 시절이었던 1980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테크니컬리 전쟁 중 아니냐? 그래서 당신네들은 뭐 전쟁 잘 안 일어나요 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봐. 언제라도 터질 수 있고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해? 그래서 너희 자산은 위험 자산이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자금을, 사실 국내 자금, 자본 시장이 탄탄하지 않으니까 해외에 나가서 빌리게 되잖아요. 그때는 더 했죠. 그래서 해외 자금을 조달하러 나가면은 꼭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금리를 줘야 되고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화도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더 저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조금만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위험해지면은 한국 시장부터 먼저 보고 뭘 뺄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남북 대치라는 것이 코리아 리스크라는 이름 하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견뎌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이 또 쉽게 바뀔 것 같지도 않죠.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극도로 적대시하는 관계가 돼버려서 더더욱이나 이제 위험하죠.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쩔 수 없이 휘둘리기 마련이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외 교역에 의존하는 바가 너무 커요. 나라가 적고 자원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 이 사람들의 머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그 점도 상당히 환율 문제나 주식시장 문제에서 아주 약점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그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긴 하지만 그 교역이란 것이 잘 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최근 뭐 몇 년 동안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수출도 적자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침체된 상황이 온 거죠. 이것도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무슨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막 갑자기 뭐 뭔가 선도하는 뭐 기술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힘들잖아요. 기술이란 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제 니치가 있겠죠. 우리가 잘하는 분야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다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약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뭔가. 자, 그러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반도체 K라는 대문자를 딱 붙여서 K 반도체, K 배터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K 바이오. 그럼 그 중에서 각 산업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를 들자면 배터리가 다 좋다고들 그래요. 외국의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배터리는 기술도 앞서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2030년까지는 해마다 33%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은행들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한 좋은 전망이잖아요. 30년이면 앞으로 뭐 7, 8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바이오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의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배터리 2차 전지 기술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뭐 반도체 중에 메모리 분야는 거의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분야, AI 분야, AI 반도체, 차량 반도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 CMO라고 부르는 위탁 생산은 우리가 아주 강하고 세계 최고이지만 뭐 신약 개발이랄지 아니면 뭐 AI 기술을
의료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거라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앞섰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소부장 문제도 있어요. 반도체도 이제 소부장 문제가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혹은 강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배터리가 조금 나아요. 다른 저 분야 산업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할 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배터리 분야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제일 나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그런 배터리 쪽에 약점은 무엇이며 혹은 위험성은 또 뭔가 이런 것도 이제 따져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사실은 해야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